안녕하세요. 역사랑 한국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운동 의열단과 마찬가지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인데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 이 배경, 여러 가지로 생겨난 임시정부들을 하나로 통합이 되는 과정,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그리고 임시정부가 침체기로 들어가게 되는 국민대표회의를 순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인데, 수립의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19년 3.1운동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3.1운동이 발생하게 되자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고, 추후에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할 통일된 지도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으로써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런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임시정부가 생겨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먼저 국내 수도 경성에는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생겨나게 되며, 상하이에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 간부들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그 직책을 맡기도 하지만 정부가 3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독립운동을 지도할 때 혼선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들을 통합을 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국내에는 한성정부가 생겨나게 되고, 상하이에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생겨난과 동시에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세 정부 사람들이 모여 통합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통합의 주요 쟁점은 어느 정부의 정통성 또는 법통을 계승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된 임시정부의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외국에서 생겨난 임시정부보다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겨난 임시정부가 훨씬 더 명분과 정통성을 갖기 때문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겠다라는 원칙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상하이에 투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교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진행하자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상하이에는 조개지 또는 거류지라고 해서 많은 외국 영사관들과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에 매우 유리한 장소이다라고 주장이 나오게 되고, 연해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은 무장 독립 운동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펼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고 러시아 리언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가 매우 유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상하이에 위치를 두게 됨으로써 외교 독립 운동을 중점으로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통합 과정을 봤다면 임시정부가 어떻게 주요 활동을 전개했는가를 같이 한번 세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시정부는 3권이 분립이 된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었는데, 입법을 행하는 기구에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사법을 행하는 기구에는 법원이 있으며, 행정기구로서 국무원을 중심으로 요 세 기구가 3권을 행사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락하기 위한 국내 연락망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먼저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라고 하는 연락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교통통신기구로서 교통국이라고 하는 국내 연락망 체제와 기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연통제 교통국 좀 중요하고, 다음 자금 모금에는 이 독립
독립공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임시정부가 돈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서로 요 독립공채를 줄게.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과 광복을 했을 때 요 공채를 들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독립공채를 발행을 하기도 하든지 국민의연금을 모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독립공채를 들고 왔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돈을 다시 보상해 줄 만큼 매우 의미가 있는 정책이고 모금책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먼저 외교 활동이거든요. 물론 군사적인 활동도 있지만 외교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먼저 미국의 요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미국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1층에는 구미위원부의 사무실, 위에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집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승만과 김규식이 구미위원부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김규식은 신한청년당 아닙니까? 라고 그 이전 시간에 배워봤을 텐데요. 이런 신한청년당의 활동들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면서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 임시정부의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 등등 모두가 똑같은 활동으로 겹치게 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다 김규식, 임시정부, 신한청년당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 활동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역사 자료집인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행하기도 했고, 기관지로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기도 했거든요. 이 독립신문은 1896년 서재필이 발간한 독립신문과 그 이름이 같기도 합니다. 17년도 수능 기출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임시정부의 활동을 봤다면 임시정부가 조금씩 약화되고 침체되는 그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1923년에 개최가 되었던 국민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된 배경에는 먼저 국내 열람망이 기구였던 영통제와 교통국의 조직이 붕괴돼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년대 초반에 일제에서 이런 조직이 드러나게 되자 결국은 조직이 파괴되게 되고 임시정부와 국내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게 되고요. 그리고 외교 활동의 성과가 미흡하게 되거든요.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독립을 호소해도 일본의 눈치를 본 열강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잘 들어주지 않거든요. 이에 따라 외교 독립론과 무장 독립론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라고 하는 인물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자격으로 러시아에 건너가서 당시 실권자였던 레닌을 만나고 오게 되거든요. 이때 레닌이 현재 가치로 2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먼저 성금으로 50억 원을 이동휘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근데 이동휘가 이 돈을 임시정부에 줘야 되는데 당시 자기의 사회주의 단체였던 한인사회당에다가 이 돈을 주게 됨으로써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한 직후의 3월 달에 이승만이 당시 국제연합의 전신이었던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 말은 즉슨 우리나라를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달라 청원서를 보내게 되고, 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어떻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 하는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비판과 비난이 들거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시정부의 새로운 노선과 활로를 모색하고 앞으로의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회의가 개최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창조파와 개조파 또는 유지파 등등이 이 회의에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단재 신채호 등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임시정부 상황을 봐라. 완전 혼란스럽고 망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의 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단체와 정부를 창조하자라고 주장을 한과 동시에 개조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도산 안창호 등등이 있거든요. 이러한 인물들이 말하기로 임시정부가 힘든 상황인 건 맞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이름과 법통, 정통성, 명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칠 부분을 개조하고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지만 결국은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많은 창조파 또는 사회주의자 무리들이 인정은 망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구가 억지로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승만이 1925년에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임시정부의 문제점이 이러한 간부들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국무총리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자신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임기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한국 통사를 쓴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을 통해서 40년에는 주석, 다음에 44년에는 주석, 부주석제로 개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근거지를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1932년 한인 애국단의 윤몽길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 을 따라 상하이를 떠나고 나중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한국 광복군 등등의 활동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또 30년대 초반의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